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67년 5월 29일에 출생한 신창원. 그는 지금까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희대의 탈옥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렸을 적을 좀 살펴볼게요. 그는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은 지독하게 가난했고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감싸 안아줄 사람, 바로 아버지는 그를 수시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학교에도요, 그닥 그렇게 재미를 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창원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출을 일삼았고요. 중학교에 진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죠. 그가 범죄자가 된 계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나쁜 악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됐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웬 돈 얘기냐 하실 텐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창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에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돈을 학생들이 학교에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어떤 학교에 내야 되는 납입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을 엄하고 강하게 푸시를 해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까지 아이들한테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약간 좀 압력을 넣으시면서 그 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좀 무시를 하고 뭐 너 이거 돈 안 내면 졸업을 못한다 라는 모욕감을 줘서 심지어 교실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신창원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남의 밭에 가가지고 먹을 거 훔쳐 먹고 동네에서 뭐 닭이나 수박 서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 도둑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는 굉장히 발이 빨라서 도망치면 그 누구도 쉽게 잡지 못했고요.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그가 무작정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숨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추적자의 동향을 살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서로 끌려간 게 14살이었어요. 어느 날 되게 좀도둑질을 하게 됐는데 이 신창원의 아버지가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면서, 당시에 이 사건은 이제 그 좀도둑 사건은 경찰관께서 훈방 조치를 해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알고 이 아이를 다시 끌고 소년원에 잡아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신창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상당히 많은 이제 소년원과 감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오히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싸움을 꽤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권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주변의 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줄 돈이 없다 보니 후배들과 함께 좀 돈 있어 보이는 행인의 돈을 털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 고향 선후배 4명과 함께 강도짓을 하다가 1989년 3월 28일 주범이었던 김양훈이 문구상의 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서 강도살인죄의 공범으로 선고를 받고, 이미 전과가 너무 많았기에 청송 제2교도소에 복역을 합니다. 근데 이 청송 제2교도소라는 곳이 상당히 이제 흉악범들이 많이 들어가는 교도소라고 해요. 그러다가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복역을 하다가 1997년 1월에 탈옥합니다. 자, 그는 어떻게 탈옥을 했는가? 그는요, 그 노역장이라고 감옥 내에서도 이제 노동 작업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작업 중에 작은 실톱날 조각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실톱날 조각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하루에 20분씩 화장실 쇠창살을 몰래 조금씩 그어가지고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4개월 후에 지름 약 한 1.5cm 정도 되는 쇠창살 2개가 끊어졌어요.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는 감방을 빠져나와서 이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20m가량 떨어진 교도소에 그 교회 신축 공사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철담장의 땅을 파고 공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사장에서 다시 주운 밧줄을 타고 외부로 통하는 공사장 펜스를 넘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게 됐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냥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도 쉽게 된 것 같죠? 실제로 탈옥이 1시간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에 동료 죄수들을 포섭했거나 심지어는 교도소가 이렇게 좀 묵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신출귀몰한 탈출이었어요. 그가요, 이 탈출을 준비를 하면서 약 15kg을 감량했고요. 감시를 피해서 오랜 시간 모범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칼날을 갈았던 거죠. 자, 이렇게 교도소를 빠져나간 신창원은요, 약 500m 정도 떨어진 어떤 농가로 침입을 해서 옷을 훔치고 자전거를 훔쳐서 4km를 달려가지고 사거리까지 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신창원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세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가 탈옥을 하고 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밖에 있었어요. 탈옥 후 2년 6개월간 약 4만여 킬로미터를 도주를 했어요. 근데 도주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다 노출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을 털고 훔친 현금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동수단으로도 훔친 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경찰이 이제 그를 뒤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가 잡힐 뻔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추적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이제 경찰을 따돌린 것만 해도 무려 6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창원이 더 유명해졌어요. 사실 탈옥을 하고 한 번에 잡고 두 번에 잡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계속 놓치고 하니까 현상금도 올라갔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실제 통계적으로요, 이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연 97만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고요. 전국 6개 지역의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게다가 그가 이제 탈옥을 하고 나서 도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도짓을 하는 게 전국 곳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그 경찰분들이 다 긴장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천안시 근처에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 시내에서는요, 더군다나 더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되고 매 골목마다 차량 검문이 실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천안 시민들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창원의 담당 형사였던 원종렬 경장님은요, 원래 경사였는데 이 신창원을 계속 놓치다 보니까 경장으로 강등을 당하셨고요. 또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 신창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경찰이 고생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신창원이 총에 맞았는데도 기어코 도망을 갔고요. 막 격투를 하다가 뼈가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근데 그걸 혼자 맞춰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가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고 그를 계속 뒤쫓을 때는 그가 제대로 어디 가서 뭘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할 때는 쥐를 잡아먹으면서 박스 안에서 일주일 넘게 은신하기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근데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약 144건의 강도와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요. 이제 검거됐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이제 훔쳤냐 보니까 약 9억 8천여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횡연한 무슨 영웅담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분명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탈옥을 해서도 그의 강도짓은 계속됐으니까요. 뿐만 아니라요, 이 돈을 이용해서 다방 여종업원 있죠? 그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같이 거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 은신하기도, 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문이 이제 오잖아요.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자기 거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2년 반 동안 경찰을 따돌렸어요. 더 황당한 건 그 동거녀 중에 한 명의 오빠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합의서를 제출하러 자기가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기도 했다라는, 이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경찰서 그 형사님이 알면 진짜 나자빠질 이야기죠. 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일반 사람의 뭐 합의를 도와주러 온 것처럼 막 경찰을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으니까요. 검거 한 달 전에는요, 전북 익산시 은하수 카페 종업원인 김모양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해요. 그리고 6월 29일 이 김양은 순천에 내려가서 대주 파크빌이라는 곳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바로 살림을 시작했죠. 신창원이 워낙 이제 방송을 타고 이렇게 전국구급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현상금은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상 최고액의 현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슈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그러다 그가 어떻게 검거가 되었냐면요, 1999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대주 파크빌 백사동 205호에 가스 수리공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김영근 씨였는데요. 우연히 의뢰받은 집을 수리를 해주다가 보니까 집주인이 이 탈옥범 신창원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비스를 마치고 나왔다가도 너무나 찜찜해서 다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신창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뭐 이유를 만들어서 그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이분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집의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정기수리공이었던 김영근 씨가요, 군 생활을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하셨대요. 그래서 약간 좀 남들과 다른 좀 눈썰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알려지네요. 자,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신고로 드디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창원이 검거됩니다. 이 검거 소식은요, 당시에 온 뉴스, 언론사, 신문사, 뉴스 다 도배할 정도로 아주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오죠? 바로 저 화려한 티셔츠입니다. 이 검거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좀 약간 고가의 브랜드 미소니 니트 셔츠가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한때는요, 이 셔츠가 뭐 신창원 셔츠라고 하면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거된 신창원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흉악범을 가두는 곳으로 유명한 청송교도소의 독방에 특별 수감됩니다. 근데 이후에요, 이 수감 생활을 하던 신창원은 공부를 시작해서 2004년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6월에요. 청송 2교도소에서, 거기는 이제 흉악범들이 많은 곳인데 일반 교도소인 제1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편지 안의 내용에서는 의외로 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편지 안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안에서 법을 공부해서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약 4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기도 했고요. 뭐 감옥 생활에 이렇게 적응하고 사는 듯 보였던 그가 2011년 8월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달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고 해요.
사실 신창원이 좀 불우한 집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복역 초기에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초기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감옥에 들어간 뒤로는 사실 그를 찾아온 건 아버지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관계가 상당히 애틋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위중했으나 얼마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창원 사건이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요, 일부에서 이 신창원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명하신 이 표창원 씨가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창원이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당시에 법원이 너무 처벌을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조두순도 12년형밖에 못 받았는데 도망 좀 잘 쳐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22년 6개월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신창원이 도망을 잘 친 건 무능한 경찰도 한 덕을 한 거다. 그런데 그들이 반성을 하고 그들이 질타를 받는 대신에 신창원에게 이 모든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인 거죠. 표창원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창원과 표창원은 어릴 적 자라온 환경이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좋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한 사람은 경찰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한 사람의 어렸을 적 자라난 환경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는가를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특히 요즘 재평가가 되고 있는 이 신창원 씨에 대한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